네, 그럼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 글로벌 핫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원엔 환율이 최근 1,00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보여지고 있는 엔화 강세는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엔화가 강세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영향은 사실 그때그때 다르긴 합니다. 네. 90년대에는 엔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가 강세를 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위기까지 오는 그런 험악한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 통화 정책의 어떤 이질적인 변화로 인해서 나오는 엔화 강세.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이제는 금리를 좀 내리는데 혼자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항상 우리가 일본의 통화 정책을 생각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데 항상 혼자 금리를 안 올리던 그런 스탠스였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엔화가 강세를 가는 이유가 그동안 너무 약해졌었던 부분도 있지만 1월에 이제 0.25에서 25bp 올려서 0.5%로 금리를 네.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BOJ 측에서도 이제 2월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없어요. 금정위가 없는데 3월 19일인가 그 정도에 있을 텐데 그때 네.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근데 이제 FOMC나 연준이나 다른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거나 내지는 조금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거의 올리는 나홀로 국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센티멘트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엔화와 달러화를 놓고 봤을 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또 달러화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 네, 그게 달러화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하는 잣대를 보면 네. 크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달러화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간다고 해서 꼭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건 아닙니다. 엔화가 강세로 갈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지는 국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최근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달러화가 그렇게 약해졌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음.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달러화 지수 내에 거의 대부분은 일본의 엔화가 한 15% 빼고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는 통화들, 유로화라든지 스웨덴, 스위스 이런 통화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나 유로화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달러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만 물론 엔화가 그런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화 지수 내에서의 15%도 또 엔화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가서 달러가 일정 부분 약세로 갈 수 있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엔화의 방향성과 달러의 방향성을 같이 보는 거는 좀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네, 많이 보진 않고 오히려 달러화의 방향성은 유로화나 내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냐. 기준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성장률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인 두 수치의 비교보다는 전체적인 그 나라의 성장률도 함께 이해를 해야 하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환율 엔화 한번 다뤄봤는데요. 그럼 현 시점에서의 엔화 강세는 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네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얘기하는 게 수출 경합도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제품보다 우리나라의 제품이 비슷하면서 싸게 팔렸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욕하지만 우리도 중국처럼 베껴서 싸게 만들었던 시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가고 이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예전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경합도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제품들의 경합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싼 게 네. 소위 말해서 잘 팔릴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나라의 통화가 약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나라의 제품이 싸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내지는 같은 값이라도 환율로 치환돼서 오면 좀 비싼 매출이 되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수출 경합도 자체도 10년 전에는 0.67, 뭐 7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뭐 0.5 언더기 때문에 크게 직접적으로 뭐랄까요? 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 미국 내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에 네. 10년 동안에. 그런 것 때문에 환율에 따르는 변동성이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가는 영향이 조금 조기에 차단되는. 왜냐면 미국이 현재 가서 그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엔화 강세가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실물단에서 그 기업들의 경합도 이런 거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뭐 금리 차로 인한 작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보다 오히려 일본의 성장률이 좋아진다? 아니면 일본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차가 발생했을 때 자금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이 일정 부분 어떤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건 있는 거죠. 네, 우리 시장에서는 엔화 관련해서는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화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전망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 시간에 지표와 함께 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슈들 짚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지표로 출발을 해볼까요? 오늘 밤에는 아마 소기업 낙관지수라는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아시겠지만 소기업 낙관지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서베이를 많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나아지느니, 뭐 고용은 어떻게 생각하느니, 니네들이 파는 물건은 앞으로 가격을 올릴 거니 내릴 거니 이런 부분인데 지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소기업 낙관지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 규제를 완화시키고 뭐 강달러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좋은 거죠. 어저께 간밤에도 사실은 철강이나 이런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힘든 거지 사실 US 스틸이나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혜를 예상하면서 강세를 간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정책들은 뭐 금융규제 완화라든지 왜냐하면 금융규제 완화했을 때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내지는 기업 규제 완화했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소기업 낙관지수가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게 살짝은 소폭은 이제 하락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100 이상이게 되면 여전히 좀 좋아지는 쪽으로의 확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1월에도 좀 높은 수준의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센티멘트가 여전히 괜찮구나. 이 낙관지수가 소기업 낙관지수를 보는 이유는 방향성을 보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미국 내에서도 물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라는 게 뭐야? 큰 기업들의 어떤 테크 성장률이 있는 애들만 갔었는데 네. 지금은 스몰 테크가 아닌 것들. 그래서 뭐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들이 좀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YTD 수익률로 보시면 나스닥이 1% 정도 오르는데 러셀 2000은 한 2.2% 나스닥보다 거의 상당한 아웃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보면은 소기업 낙관지수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센티멘트와 방향성을 좀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지 않겠냐 싶어서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기업 낙관지수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소폭 하락을 하더라도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네요. 방향성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네. 또 주요한 일정으로 파월 의장의 증언이 네, 또 예정이 그렇죠,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11일, 12일에 상원 하원에서 이제 증언이라고 하면 좀 웃기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물론 뭐 1월에 FOMC 이후에 나왔던 스탠스가 다시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한 가지가 재미있는 게 아마도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에 녹일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좀
의원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근까지 발언으로는 뭐 아직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이 나온 건 맞지만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캐나다와 그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뭐 돌리는 네. 이슈, 중국 대중국 관세, 그리고 이제 계획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나 여러 이민 정책들, 그리고 이제 재정 그 부양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뭐 약간 그 덧질을 통해서 그 뭐랄까요, 뭐 꼭 필요한 데지가 않으면 좀 이렇게 그 지출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아마 그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서 듣고 싶어 할 텐데 아직은 그렇게 막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뭐 1, 2주 됐나요? 지금 네. 정부가 실시한 지 1,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 내지는 관세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벌써 4.5%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국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국채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또 4.5%가 일정 부분 심리적인 마지노 여기를 좀 더 뚫고 가면은 더 뭐 4.7, 뭐 더 나가서 막 4.9, 뭐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어쨌든 수입 물가가 올라갈 거고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을 시장 금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유도했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케어가 되지 않는다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조금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를 좀 낮춰놔야 되니까. 왜냐하면 네. 최근에 간밤에 뉴욕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미시건에서 나왔었던 인플레이션은 또 단기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톤 다운 시키려는 일정 부분의 어떤 스탠스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겠습니다. 이 일정 함께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닝 시즌 안에서 주요적인 실적 발표 기업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보지는 않는 기업인데 S&P 글로벌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3대 신평사 하면은 무디스, 피치하고 S&P 그 S&P 글로벌이라는 기업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상장사고. 근데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거는 이 기업을 보니까 신평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겠지만 이게 또 최근에 그 딥시크로 인해서 그 효율적인 AI 기술, 그러니까 조금 뭐 비용이 완화된 기술에 대해서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AI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로 시장의 관심이 전이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 이제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필 또 그때 또 비슷하게도 모멘텀 있는 뉴스들 맞아요. 나와주는데 이게 이제 돈 버는 기업을 찾는 거죠. AR을 이용해서. 이 S&P 글로벌이 또 돈 버는 기업으로, 그러니까 그 AI 기술을 접목시킨, 네, 그거의 일환으로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평사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한마디로 그 평가를 하는 기준의 툴을 AI 기술을 접목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거나 마진이 개선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투자 리포트라고 해서 2018년부터 캔쇼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그 캔쇼가 뭘 하는 거냐면 투자 리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공하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가 이 캔쇼의 주 고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리서치 쪽에는 안 좋을 수 있어요. 리서치를 축소시키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공시 나온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거 바로 레포트화 시켜주는 이런 서비스도 우리는 일반화돼 있거든요, 이미. 그런 것들을 넘어서
일정 부분 투자 의견을 담은 레포트들을 AI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효율화되어 있고 속도감이 있고 네. 이런 레포트들이 생각보다 그 매출이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이러한 비즈니스가 좋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S&P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최근에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사람들의 니즈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AI가 많이 활용이 되는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AI는 그동안에는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H100, 블랙웰 상당히 맞아요. 고퀄리티의 이 AI 반도체 가속기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쪽으로만 다들 인식을 했다면, 근데 당장 우리한테는 아직도 다가오는 게- 바뀐 게 없는데 맞아요. 했잖아요. 아직도 약간 핸드폰 사용할 때 조금 약간 편해지는, 물론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녹여들면서 AI 기술을 이미 우리는 조금씩은 활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바뀌는 느낌이 없는데, 하지만 슬금슬금 이렇게 소프트웨어 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오는구나 하면, AI에 대해서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왜 엔비디아가 제가 그때 딥시크 때문에 많이 빠지면 이거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는,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걸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한번 기업으로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P 글로벌 신용 평가사임에도 불구하고 AI가 얼만큼 시중에도 확산돼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에 대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제 장을 무사히 마치고 오늘 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을 위해선 또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어제 잘 버텨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한미 FTA가 돼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한 건지, 관세에 대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으니까, 이미 관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국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너무 싸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왜냐하면 정치적인 불확실성, 환율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00원 갔다 왔지, 지수는 2,400도 한번 깨져 왔지,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에는 많이 내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탄력 있게 막 치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어제도 보면 코스피보단 코스닥, 최근에 시장이 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아니면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스킴에서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AI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부분들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네. 미국의 이슈로 넘어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S&P 글로벌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실적 발표 예상되는 게 더 게임주들이긴 하거든요. 카카오 네. 게임, NC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물론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워낙 소외되어 있던 맞아요. 기업들이 조금씩은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게임도 하나의 소프트웨어, AI 기술이 접목되는 하나의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봐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막 관심이 있을까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한학년 해제 요청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테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중국발 관계 개선, 근데 중국이 이제는 우리나라 와서 사고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영향이 좀 없을 거라서 그 뉴스는 조금은 저는 그냥 나와도 일점 무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태반은 형성할 수 있지만 너무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기대해 보지는 말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뒤면 개장을 하게 되는 우리 시장도 탄탄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